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뚫리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소중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과부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약장수를 구경하게 되었다. 어디 무슨 약을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겠다. 약장수 앞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뱀이 죽은 것처럼 흐물흐물 누워 있었다. 뭐야? 징그럽게 뱀이잖아. 이거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약장수가 피리를 부니 죽은 것 같던 뱀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도 신기하여 여자는 약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피리를 불면 무엇이든 빳빳하게 일어서게 되나요? 물론이요. 이것은 마술필이란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약장수에게 말했다. 그럼 그 피리를 저한테 파세요. 실소. 이걸 팔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발 좀 저한테 그 피리를 파세요. 잠깐 고민하던 약장수가 말했다. 좋소. 사정이 딱하니 할 수 없군.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면 500냥에 드리리다. 그렇게 여자는 거금을 주고 마술피리를 구입해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남편을 눕혀놓고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야밤에 웬 피리여?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단 말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어봐요.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여보, 어때요? 아래쪽이 빳빳해지지 않았나요? 그러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당하당 왜 갖다기 햇바다익 빳빳액 직느 걱직?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네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육신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어느 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지상에 있는 선녀탕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개운해. 목욕을 다 마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옷을 찾으니 옷이 없었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안 선녀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날개옷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났다. 옷도 옷이었지만 불쑥 나타난 산신령 때문에 놀란 선녀는 얼른 2 손으로 자신의 위쪽을 가렸다. 산신령이 선녀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잃어버린 저의 날개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자, 여기 이 금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그 날개옷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그럼 이 은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아닙니다. 제 옷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개옷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정직한 선녀인지고. 그런데 선녀야, 아까부터 말인데 아래쪽이 전부 다 보이느니라. 그 말에 깜짝 놀란 선녀가 급히 2 손을 내려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가리긴 뭘 또 가리느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보답으로 날개옷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호래비가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제가 호라비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새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인물이 시원치 않아 그런지 여자가 꼬이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좀 좋은 약이 없을까요? 마침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초를 몸에 바르고 한번 다녀봐. 그럼 틀림없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호래비는 의원의 말대로 몸에 약을 바르고 다니니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보실 김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김씨,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 세상에 정말 약이 효과가 있긴 있네.
며칠 후 호레비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 날이 거 남자한테 좋은 약 좀 지어주시오. 의원이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호레비가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지어간 약 덕분인지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아니 글쎄 오늘 밤에 두 여자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지 뭡니까? 근데 여태껏 호레비로 살다 보니 소중이가 작동이 안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력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의원은 그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약만 있으면 옥녀가 와도 문제 없을 걸세. 하지만 약 기울이 혈액 속에 충분히 퍼져야 효과가 있으니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시게. 호레비는 기쁜 마음으로 약을 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거사를 치른 호레비는 다음 날 다시 의원을 찾아와서 말했다. 의원 날이 약 좀 주십시오. 몸이 쑤시고 뻐근해 죽겠습니다. 의원은 전날의 일을 알고 있는 터라. 그래, 이번엔 어디가 문제요? 아직도 빳빳해서 그런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소중이가 아니고 손이라니? 그러자 호레비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아니 글쎄 온다던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왔지 뭡니까? 옛날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어느 부부의 집 맞은편에 미모가 출중한 과부가 새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은근히 과부에게 흑심을 품게 된 남편은 뭔가를 빌리러 가는 척하고는 수시로 그 과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이었다. 네, 뭐 좀 빌리러 앞집에 좀 갔다 오겠소.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물건을 빌리러 가는 사람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차차, 내 정신 좀 봐라. 오늘도 앞집에 뭐 좀 빌리러 갔다 오겠소. 남편은 뭔가를 빌려온다고 과부 집으로 가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평소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농부의 아내는 조바심을 견디다 못해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 누구 계시오? 농부의 아내가 부르자 과부는 한참이 지나서야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오는 것이었다. 농부의 아내가 물었다. 저 혹시 우리 집 양반이 뭘 빌린다고 이 댁에 오지 않았나요? 네, 오셨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어딨어요? 대체 뭘 빌리기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과부는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시나 본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뭘 빌리러 왔는데 도중에 이렇게 군일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지요. 군일이라니요? 과부가 살짝 눈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저희 집 안방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무얼 빌려갈까 하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시력이 아주 나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70평생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아기가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짓궂은 동네 남자들이 모여 이 할머니를 놀려 주기로 작정했다. 우리 심심한데 산파 할멈이나 좀 놀려줄까?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지금 산모가 아이를 낳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할멈!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어서 빨리 와주셔야겠소. 뭐라고? 아이가 나온다고? 평소 남의 아이 받는 것을 낙으로 삼던 할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남자를 따라 나섰다. 방문을 열어젖들이니 과연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입으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방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조금만 참아. 노파는 즉시 임무에 착수했다. 한 손을 이불 밑에 넣고서 조심스레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내 물컹 하고 잡히는 이상한 물체가 느껴졌다. 순간 노파의 얼굴에 무언가 뜨거운 기운이 확 느껴졌다.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을 내색할 수는 없는 일. 노파는 갑자기 허둥지둥 손을 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빨리 귓저고리랑 물 대표와. 벌써 한쪽 팔 나왔어. 어느 날 아침 70이 넘은 대감 부인이 대감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영감탱이! 당신 어젯밤에 사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대감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같이 언성을 높여 대꾸하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난 어젯밤에 사머리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에 부인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사머리가 울면서 나한테 죄다 털어놨다고? 세상에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린 여종의 은밀한 곳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부인의 계속되는 꾸중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머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잠깐 갔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딴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의 혼줄이 더욱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물건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흐느적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머리의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단 말이오? 물건이라면 적어도 굵고 빳빳한 장작 같은 돌쇠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오? 딸의 혼사를 앞둔 김대감댁 부인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대감과 상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감, 아무래도 사위 될 사람의 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코가 좀 크면 어떤가? 아니,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건 괜한 소리요. 그런 건 다 미신이요.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쯤 되자 대감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참 그렇다고 장인 체면에 내가 그걸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아내가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이러면 어때요? 5월이 년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5월이가 워낙 그 방면에 도가 트여있는 아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군. 대감 부부는 곧 5월이를 불러앉히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그 일을 부탁했다. 5월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어야겠다. 예, 주인마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5월이는 대감의 사위될 남자와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5월이를 불러와 물었다. 그래, 해보니 어떻더냐? 그 말에 5월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님, 염려 붙들어 마십시오.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리 크진 않더냐? 그러자 5월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뭘요? 그것의 크기가 딱 대감마님 정도밖에 안 되던걸요. 하루는 어느 의원에 남봉꾼으로 소문난 어떤 사내의 부인되는 여자가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가 의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저기 의원님,
우리 남편이 잠꼬대가 심해서 약을 좀 지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인은 동네에서 수다가 많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한 번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집안 얘기는 물론이고 동네 누구네가 무엇을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다. 아이고, 이 여자는 수다쟁이 부인이구나. 부인의 그런 점을 잘 아는 의원은 그녀가 수다를 늘어놓기 전에 얼른 약을 지어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다. 아, 그러니까 잠꼬대가 문제라 이거죠? 그거야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약 2첩만 드시면 말끔하게 없어질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 첩씩 다려드리시고요. 2번까지 재탕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면 잠꼬대 같은 건 절대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봉꾼의 아내는 의원이 내주는 약을 도로 밀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의원님, 전 우리 집 양반의 잠꼬대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잠꼬대를 시작하면 자던 내가 얼른 깰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잠꼬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년들이랑 놀아놨는지 똑똑히 들어두고 싶다니까요.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어느 절 뒷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 되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탐스럽게 익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출출하기도 해서 슬그머니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감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 배가 고픈데 감이나 좀 따먹어야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어떤 젊은 중 하나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감나무 아래에 앉는 것이 아닌가. 눈치를 보니 중이 불공 들이러 온 여자를 유혹하는 중이었다. 중이 뭐라고 하자 여자가 대꾸했다.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전 괜한 짓으로 아이라도 가지게 되면 당장에 동네에 소문이 돌 텐데. 여자의 그 말에 중이 태연자약 받아 넘겼다. 아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해. 이승에선 쓸데없는 걱정 다 집어치우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여자를 깔아뭉개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여자도 흥분이 되는지 못 이기는 척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 다 모처럼 안에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을 맛보느라 번갈아 신음소리를 흘렸고 일은 한참 만에야 겨우 끝났다. 여자가 몸을 추스린 후 풀밭에 앉아 또 중얼거렸다. 이를 어쩌면 좋나.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 만약 애라도 생기게 되면. 중이 이번에도 혀를 찼다. 또 그 쓸데없는 걱정. 안심하래도 그러네. 만약 일이 잘못돼 애가 생긴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께서 다 뒤처리를 해주실 텐데 뭘. 젊은 중의 그 말에 여태껏 숨을 죽인 채 밑을 훔쳐보고 있던 나무꾼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재미는 저희들끼리 보고 뒤처리는 나한테 시킨다고 참 염치도 좋다. 이에 젊은 중이 소스라치게 놀라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느 마을 목수 영감의 마누라가 살결이 뽀얗고 곧잘 눈웃음을 쳐서 뭇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이웃 마을에 사는 마름집네 형제는 이 목수의 마누라한테 홀딱 반한 나머지 목수가 집을 비우고 없는 날이면 수시로 찾아들곤 했다. 어느 날도 목수 영감이 일을 나간 사이 마름집네 아우가 찾아왔다. 부인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대낮부터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곧 안방에서 즐거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헛기침을 하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름집네 형이었다. 부인 있소? 나요. 마름네 형이요. 이를 어쩌지? 형님한테 들켰다간 뼈도 못 추릴 텐데. 쩔쩔매는 아우의 모습에 여편네가 태연히 벽장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후 여편네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마름집네 형이 들어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즉시 그녀를 눕히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 목수가 돌아온 눈치였다. 여보 나왔소. 이거 큰일이 났구만.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허둥대는 사내에게 여자는 재빨리 방 한 구석에 있던 홍두깨를 쥐어주었다. 이거 들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 부인은 얼른 나가 목수를 맞아 들였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그때 마누라가 마름집 형에게 말했다. 여긴 댁에 아우님이 안 왔으니 그 홍두깨 내려놓고 얼른 딴 데나 가보시오. 아이고 그럼 저는 이만. 부인은 마름내 형의 등을 밀어 황급히 내보내버렸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벽장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자, 댁내 형님은 벌써 갔소.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가시오. 아이고 살았네. 그럼 저도 이만. 그 광경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부인이 생긋 웃어 보이며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남의 집 형제 싸움 따윈 아주 질색이라니까요. 오진산의 머슴 칠보기가 은근히 주인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를 한번 버려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보기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보기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보기가 잠깐 난처해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볼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보기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비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어볼세 업보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댁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를 아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지 뭡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히 좀 가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봤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람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집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못생긴 노처녀가 있었다. 이 노처녀는 몸도 아주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예의도 발랐지만 얼굴이 어찌나 아니던지 눈길 주는 남자가 하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사는 노처녀의 집으로 도둑이 들어왔다. 방 안에 낯선 인기척에 놀란 노처녀가 불을 붙이자 얼굴을 가린 한 도둑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쉿, 조용히 해. 누구긴 누구야, 도둑이지. 가진 것 다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 말을 들은 노처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설마 내 몸에 손을 대려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들은 도둑이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야, 내가 미쳤냐? 술이라도 마시고 취한 상태라면 몰라도 걱정 마라. 당신 같은 여자는 손끝 하나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값 나가는 물건만 내놓으면 내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노처녀가 말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집 보물을 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10년 전에 담근 뱀술인데 아주 비싼 거예요. 사양하지 말고 일단 한 잔 쭉 들이켜봐요. 이봐, 갑자기 웬 술이야? 술 말고 돈이나 값 나가는 폐물 같은 건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서 이게 제일 값 나가는 거예요. 좋게 말로 할 때 그냥 드세요. 그렇게 노처녀는 시집을 가게 되었고 도둑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옛날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박수무당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당은 뭣 하나 변변히 가르쳐주는 것 없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이었다. 제자는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틈틈이 스승이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 머릿속에 새겨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급히 굿을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스승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사나흘 후에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향월이가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오? 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니 향월이라면 이 고을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는 그 여종이 아니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울 것은 거진 다 배웠으니까 스승님이나 진배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딪혀 볼 생각으로 제자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향월이의 뛰어난 미모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할 테니 여기 사방에 병풍을 치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는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아무런 주문을 외워대다가 향월이를 끌어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상야릇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향월이는 땀을 비오듯 쏟아내었고 그 때문인지 학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제자는 향월이를 고쳐주고 사례를 잔뜩 받아 돌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그 사람이 찾아와 이르기를 우리 대감마님께서 지금 학질로 고생하고 있으니 어서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칠 자신이 없어 제자는 스승에게 전말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스승님이 안 계실 동안 제가 멋대로 가서 엉터리로 굿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어서 가서 대감마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승 박수무당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특한 놈, 내 놈이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익혔구나. 사실은 나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이번에도 내가 가서 고치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옛날 어떤 사내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동원마당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또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사내의 죄를 추궁하기에 앞서 겁탈당했다는 처녀에게 먼저 물었다. 너는 주어도 숨김없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예, 사또나리. 그래, 내가 저 사내에게 겁탈당했다는 게 사실인지고? 예, 사또나리. 틀림없이 사실인 줄 아뢰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도록 하여라. 예, 사또나리. 명대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다. 저 사내가 저를 소녀의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서는 큰 나무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녀는 싫다고 몸부림쳐댔지만 그가 훨씬 기운이 세서 그만. 이때 갑자기 사내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유혹하였고 속옷을 아래로 내린 것도 제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직접 자신의 속옷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깜짝 놀란 사또가 처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스스로 속옷을 내렸다고?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사또나리.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어허라, 그래? 그렇다면 그 사정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녀의 어미가 워낙 잔소리가 심해 속옷을 더럽혔다간 큰 꾸중을 듣기 때문이옵니다.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내 그렇게도 사내 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었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에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대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단 이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신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